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도시정비 손실보상 Q&A 오늘 촬영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어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 Q&A 원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 Q&A 1은 제가 계속 부동산 개발 복귀라고 강의를 하면서 강조해 왔던 것인데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합이 최종적으로 손실보상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Q1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1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대부분의 사례가 현실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발생한 것들입니다. 자, 보시죠. 갑시는 일구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자기 토지 및 부속 건물이 수용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도시계획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금방 수용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시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분노하며 을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다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뭔가 행정처분의 피고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죠. 갑시는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을구청에 대하여 그 대표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을구청이니까 을구청장이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민영사업시행자, 예를 들어서 뭐 조합이라든지 일단 다른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라 그러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구청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법적 조치는 도시계획 사업의 고시만으로는 도시계획 사업 승인 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면 갑시가 제기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무엇이다? 위법한 행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적법한 행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열람 공고와 주민 참여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시는 을구청 행정구역 내 신소동이라는 곳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었죠. 을구청은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신소동 지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갑시는 일간지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일반 소유자들이 잘 알 수 없었고 대부분 소유자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갑시가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막을 수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답은 이러한 의견서 제출만으로 민의의 표현만으로는 그런 도시계획 지정, 정비구역 지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서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대해서 90일 이내 행정소속법상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동소문 2구역이라든지 예전에 있는 사례에서 노후 불량도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봐가지고 그 정비구역이 취소된 바는 있습니다. 근데 노후 불량도라는 것은 날이 지나가면서 해가 지나가면서 늘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재지정이 돼가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지정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다만 을구청은 한번 취소가 되더라도 또다시 그 요건을 구비하여 정비구역 재지정 처분을 할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해당 구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으로 진보해 나가는 그 절차를 막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쟁송 도저히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도저히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갑신은 민원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갑신은 을구청에 성의 없어 보이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연락 공고 절차로 인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러한 사정을 대통령실 신문고 감사원에 알리려 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실 신문고나 감사원의 민원은 정비구역 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처분청인 을구청의 직권 취소, 내가 스스로 이거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취소하는 거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실 신문고나 감사원 민원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굉장히 요즘에는 파워가 세졌습니다. 권한이. 하지만 이런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침해와 같은 사안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 과정 등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의 어떤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유사 직역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라. 오히려 재판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홍보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구청에 대한 압박 수단일 뿐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휴포 행정처분 이전 예방적 소송은 없느냐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걸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보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진행되지 못하도록 절차를 멈추거나 다음 어떤 그 절차 중에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소송이나 법적 조치는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신은 사업비용 내 몇몇 소유자들과 도시정비법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이름 났다던 C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당장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절차 중지 가처분을 해야 한다고 나한테 수위 말하고 막 강요하고 있습니다. C 변호사는 저하고 종씨지만 저는 아닙니다. 과연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그 절차의 중지 가처분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가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구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장행위를 할 때 가짜라든지 그런 원리 있는 봉부제가 아닌 일종의 조금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제도인데 처분의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먼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민이 그 처분을 내려지는 것을 스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그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전 예방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예방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승인 전 추진위원회와 승인 후의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차이입니다. 갑씨가 몇몇 소유자들과 공부하는 사이에 병씨는 다른 소유자들을 또 모아서 이번에 사업구역 내 서강상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학교 앞에 여기 가면 있을지도 모르는 상가를 예정해서 서강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현판식을 하고 H정비 정농관리업체가 빌려주는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판식하고 자금 빌려서 추진위원장 계좌에 넣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의 모임일 뿐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일부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통상 이후에 법정 분쟁 절차, 소송에서는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모임일 뿐 단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따라서 이 H라는 관리업체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여도 그 추진위원회는 개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자체 또는 이후에 승인받을 추진위원회의 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추진위원회 개개인들이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거의 다 서명한다든지 그러면 개개인들이 연대보증인 내지는 채무자로 선회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선회란 말은 법정에서 보통 보면 판사님이 뭔가 불명확한 그런 단어가 있을 때 그것들을
그 피고나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을 선회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자금대여는 추진위원장 개인 계좌로 진행되고 그 경우에 추진위원장 개인은 채권 추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되고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뒤에서 떠받친다 해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로서의 어떠한 의무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함부로 그 지위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불변기관으로서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강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시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서 다투려고 합니다. 이때 또 등장한 C 변호사는 정비구역 지정처분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났으니 취소 소송이 힘들다고 합니다. 갑시는 정비구역 지정처분이 고시만 되었지 개개인이 그걸 알게 된 시각은 각각이 다 억울하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판례는 정비구역 내 이해관계인은 고시일이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3호 6조 3항에 따릅니다. 따라서 항상 정비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개개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처분성 있는 행정처분은 관보와 구청의 홈페이지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저기 보시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동에 구청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청 그러면 마포구청의 첫 번째 홈페이지에 떠오르는 그 창을 보시면 고시공고라는欄이 있습니다. 그걸 쳐서 들어가시면 마포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시와 공고가 있고 거기에 재개발 사업에 관한 것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구청 마찬가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 반대파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결성 가능성. 갑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른바 서강 3구역 재산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이 또한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서 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가능한가? 뭐냐니까 병시가 만든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우리는 개발사업, 소위 말해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목적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에서 피해를 보는 우리들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다. 그래서 우리도 승인을 내달라. 구청장님 이렇게 가는 거죠. 과연 승인이 가능한지. 이거는 단적으로 말해서 한 사업구역 내에서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추진위원회 같은 단체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한정합니다. 즉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로 활동해야 하고 자금 조달 또한 개개인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속한 토지 소유자들이 객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위 사무실도 만들어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 사무실로 명함을 든 김대리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법률사무소 직원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에 자금을 대여해 줄 테니까 나중에 소송이 이기거나 설사 조합 사업을 막지 못하더라도 몇 배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 그 보상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달라고 합니다. 이후 알아보니 이 김대리라는 사람이 법률사무소 직원이라는 명함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사무소에 정식으로 4대 보험을 내는 도용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믿어야 됩니까? 일단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출처를 들이대면서 자금 대여 약속을 할 경우 사건 브로커가 소개하거나 유치해온 수임 사건의 보수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가운데 법률사무소를 함께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게 비변호사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추진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와 자금 대여 약정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가운데에서
근데 그 이자도 5%는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3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은 조금은 변론으로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이자 대여 약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지원이겠죠. 그런 것들은 빼고 이자를 조금 지급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이 아닌 제3자의 자금 대여나 자본으로 비대위 활동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잘못하면 그 비대위 위원장은 변호사법 위반 공범이 될 수 있고, 변호사법 위반은 굉장히 세게 처벌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겪은 바로는 그 이제 동조한 변호사들은 왠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변호사한테 부추기고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한 브로커라고 하죠. 그런 비변호사들은 대부분 징역입니다. 실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9번째로, 갑씨는 어느 날 자신을 K 법무사라고 하며 비대위 활동을 자문하겠다고 홍보차 방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법무사님이 직접 왔죠.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라는 말에 갑씨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사 또한 도시행립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는 법무사법 제2조를 읽어보시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관청에다가 제출하는 서류 작성하거나 어떤 그런 거를 대행하고, 등기 공탁사건 신청이 대리, 그 다음 경매사건을 대리하거나 또 개입파산사건, 회생사건 신청 대리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도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청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막상 그런 서류를 작성해 있는 거를 제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님들은 보통 보면 뒤에 위임장이 있어서 그런 서류의 제출을 대행한다는 위임까지 있지, 소송 행위를 대리하지는 못합니다. 소송 대리권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권한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수의 법무사님들이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최근 수용재개를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됐었는데, 일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무혐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 업무를 변호사나 그 밖에서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격히 봐야죠. 변호사나 그 밖에서. 자, 변호사나 그 밖에서라 그러면 이게 뭐죠? 보통 밑을 어떻게 내요? 밑은 엔드죠. 이거는 오하죠. 그러니까 변호사 또는 그 밖에서가 대응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밖에 변호사 아닌 법무사님이나 행정사나, 그리고 심지어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퇴직하신, 주로 이제 법무사는 따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행정사는 따고 나오시는데, 그런 자격이 없더라도 그런 분들이 세운 토지 보상 주식회사 같은 곳이 이때까지 보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이 법이 이 토지보상법 7조가 개선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자꾸만 이런 고발 고소가 이루어지자 최근에는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을 위주로 해가지고 뭉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일일이 다 라이센스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토지보상관리사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던 토지보상을 할 때에 기본조사서라는 걸 만들 때에 누가 거기다가 날인을 할 수 있느냐?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근데 거기다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서류에 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감정평가사와 토지보상관리사로 또 법규적으로 지정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역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구분되는 쪽으로 가겠죠. 뭐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법무사 이야기만 아니고
법무사라 하여 피하지 말고 수행한 업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확인하고 믿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 이후에는 아무래도 소송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10번째, 조합 설립 절차에서 각 동의서의 의의와 내용입니다. 병시가 설립한 가칭추진위원회는 정식으로 명칭을 서강상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앞으로는 서강상구역 추진위원회라고 짧게 부를 텐데 바꾸고 을 구청장에 대한 승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에게서 받을 동의서는 1차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곧바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2009년 2월 6일자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4조에 의거해가지고 2009년 8월 6일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서 그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동의서를 내고 나서 또 나중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또 지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추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받을 조합 설립 동의서와 별도로 조합 설립 동의서로 간주가 되니까 앞에 이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서를 내신 분들의 조합 설립 동의서는 이제 거둘 필요가 없게 됐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